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의 자동차가 차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는 28일 앞으로 유럽 시장에 새 모델을 출시하거나 유럽 시장을 위한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지난 2020년 1분기 동안 약 2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매출을 5%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68%나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전년 동기엔 93억엔, 한화로 1053억 원이 흑자였는데 2, 4분기에 적자를 낸 건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2020 회계연도에 3,600억엔 달하는 적자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쓰비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표적인 인기 모델 SUV 차량인 파제로 제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필 규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일본의 전범 기업입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와 구남도의 하시마 탄강이 속해 있는 다카시마 탄강이 미쓰비시를 발전시킨 핵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번에 한해 분쟁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재판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 당사자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은 1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 눈여겨볼 것은 이같이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며 한치도 반성하지 않는 미쓰비시의 자동차 산업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기업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쓰비시가 동남아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성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 판매량에서는 일본차에 밀리지만 본격적인 현지 공략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정의선 부회장이 언급한 동남아 시장 점유율 25%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요지부동의 1위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25,358대를 판매하며 21.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도요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북미와 중국에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많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매년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베트남과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아직도 시장이 정체된 태국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SUV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점유율을 빼앗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일 아세안 자동차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지난 2015년보다 1.3% 올랐고 반면 일본계 브랜드의 점유율은 1.5%나 내려갔습니다. 아직 한국계 브랜드가 일본을 따라가기는 멀었지만 앞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자동차업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년 하반기 완공될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입니다.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연간 15만 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은 현대차의 현지 생산 비중을 급격히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아세안 역내 무관세 혜택을 앞세워 현지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아세안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게서 반도체와 가전, 조선업 등을 뺏어오면서 자동차만은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을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미쓰비시 자동차를 한국의 현대차가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앞서 일본 최대의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가 시즈오카현 시가시우지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혼다도 내년까지 사이타마현에 있는 사야마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본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전기차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36.1% 줄었지만 전체 유럽 시장 판매량이 39.4% 줄었기 때문에 경쟁업체보다 잘 방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본 혼다는 판매량이 절반 이상 줄었고 PSA와 르노, FCA, 포드, 닛산, 제기어, 랜드로버도 40%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선전했습니다. 상반기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은 64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줄었지만 현대 기아차는 이보다 양호한 16.2%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6월 기준 점유율은 8.9%로 2018년 8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하며 미국 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를 바탕으로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나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에서 올해 2분기 글로벌 주요 업체 모두가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는 2,36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드가 5조 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미 지역 업체의 부진이 가장 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약 3억 달러의 투자로 2008년 문을 열었으나 러시아 경제 불황 여파로 2015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3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에선 현지 맞춤형 모델인 솔라리스, 글로벌 소형 SUV 크레타, 기아 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2016년 130만 대에서 작년엔 176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러시아에서 93,446대를 판매해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는 이미 최고로 손꼽히며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장 신설로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엔진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판매량 1위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국 브랜드 자동차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전망입니다. 얼마 전 GM은 앞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에 있는 R&D 연구소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GM 본사가 한국 엔지니어의 실력을 인정하며 이 센터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쉐보레뿐만 아니라 뷰익, 캐딜락 등 GM 브랜드 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 오르테가 글로벌 GM 전기차 아키텍처 총괄 엔지니어는 한국은 앞선 IT 인프라를 갖췄고 기술 발전 수준이 높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객들이 있어서 전기차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잉도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 인근에 보잉 한국기술연구소를 열고 미래항공 시장을 선도할 자유비행과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 코리아는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며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 연구 역량이 큰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4차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와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현대차는 최대 활용하려 하며 전세계에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5월부터 시작해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달아 만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내연 기관이 아닌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여 브랜드 리더가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25대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며 당장 내년엔 현대차 세대 제네시스 2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기차를 필두로 다양한 신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개조한 것이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세워 테슬라를 비롯한 벤츠, BMW 등 글로벌 브랜드와 대결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최초로 만드는 차는 45 EV로 포니 전기차입니다. 1974년에 선보인 현대자동차 첫 독자 모델 포니가 미래 전기차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가 사실상 중국의 공작을 알면서도 우왕좌왕 눈치를 보고 있으며 이제는 알아서 기는 압으로 일본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보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C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꼬여버리게 만든 것은 아베가 중국의 영향력과 공작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아베의 잔머리와 중국의 공작 정치와는 상관없이 세계 정치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꿈꾸는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의 공작에 말려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 참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학문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상당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력 기관에서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중국의 통일선전공작부 등 여러 기관이 일본의 정치 경제계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베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0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CSIS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전문가 40여 명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 2년에 걸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전술이라는 장애, 중국의 C19 대책에 대한 접근이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아베는 미국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와중에도 시진핑의 방일 계획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에 쓸데없이 큰 사고 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반대했는데 아베가 충실하게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완벽하게 외교적으로 승리한 특별한 케이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일본은 이렇게 다루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은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일본 파괴 공작으로 일본은 중국의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시진핑에게 굽실거렸던 니카이 간사장이 범인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에는 친중파가 너무 많다. 제발 친중파 의원들은 당선시키지 말자. 중국의 공작원들은 자금과 정보로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 니카이를 제지하지 못한 아베 책임이다. 입국 금지를 미룬 것은 아베의 무책임이다. 중국의 공작은 벌써 정재계나 매스컴에 침투해 있다. 센카쿠 침입에 대응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 나라를 지키려면 중국의 앞잡이들을 몰아내야 한다 등으로 불쾌함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베가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사관 폐쇄 분쟁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스파이들의 본거지 역할을 했으며 특히 휴스턴에 있는 의료기관들로부터 C19 백신 개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으로 입국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던 중국인들도 사실은 군인이었으며 역시 기술 절취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23일 닉슨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이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완벽한 타이밍이다. 미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은 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포용 정책으로 받아줬더니 미국의 기술과 무역을 공격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주도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특집 기사에서 일본이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시진핑의 방위를 희망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거의 매일 군사적으로 침범해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침입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영토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는 발표만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이 인도나 홍콩과 한국에 가했던 도발을 기억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그런 완전한 분노에 부딪히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가장 많은 관광객과 해외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더 나아가서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베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공작에 넘어가서 중국의 똘마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 아베입니다.